사부인. 이런 걸 어른들이 정해주라고 상견례를 하는 거죠. 여자는 결혼하면 바로 애 갖고 일은 그만둬야죠. 그리고 애 키우고 내조 잘하면서 사는 게 여자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곱게 키운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세 말고 집을 사서 가야 안정이 되죠. 생활이. 애들 인생이잖아요. 애 낳고 맞벌이하고 그런 건 다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집 사고 그러려면 요새 다 맞벌이 해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귀한 딸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귀하면 일도 못하나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애 낳은 며느리를 이렇게 일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시면 제가 어떻게 애를 시집을 보내나요? 엄마, 애 낳고 좀 쉬다가 다시 일하기로 했어. 아니, 우리 사위 직업도 좋은데 왜 네가 일을 해? 그러라고 내가 너 그렇게 공주처럼 키웠니? 그리고 사부인은 아까부터 자꾸 제 말에 딴지를 거시는데 저 남편 없이 혼자 나왔다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권순복 씨입니다. 결혼 10년 차에 겨우 얻은 늦둥이 외아들을 결혼시키는 과정이 이토록 험난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나니 도저히 이렇게는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3년간의 연애 끝에 최근에 결혼을 하겠다고 권 씨와 남편에게 알려왔습니다. 권 씨 부부도 아들의 여자친구를 몇 번 보게 되었는데 곱고 얌전해서 마음에 들어했죠. 또한 늦게 본 자식이라 자신들이 벌써 70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 소식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기분으로 상견례를 기다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돈될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그저 바깥사돈이 안 계신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진작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걸 뒤늦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견례 때라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요새는 상견례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두고두고 피눈물 흘리며 후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모아둔 돈이 좀 있어. 아, 돈이요. 그래.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놨지. 아니에요. 저도 모아둔 돈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보태서 집 구해야 할 것 아니야. 너 그 원룸에서 신혼 시작할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 2억 5천만 원이야. 마음 같아서는 아파트 한 채 사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걸로 충분해요. 아들은 직장 생활하며 여태 1억 조금 넘게 모았다고 했고 권 씨가 준 돈을 합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면 요즘에 이자도 워낙 높으니까 그거 갚기도 힘들 거고요. 전세부터 시작해서 돈 좀 모아서 조금씩 넓혀갈게요. 그래도 권 씨와 아들의 돈을 합치면 3억 5천이기 때문에 며느리 쪽에서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작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도 모아둔 돈이 좀 있을 것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가 동갑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한 지도 몇 년 되었을 테니 말이죠. 아, 미나는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럼 안사돈은? 그게 다 합쳐서요. 안사돈까지 보태서 3천만 원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성물처럼 굴기는 싫지만 그래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탤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살림인데.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안사돈도 혼자서 딸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지. 권 씨는 조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구도 드리고 하려면 전세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를 해서 전셋집을 구했다며 알려왔습니다. 결혼 전에 살림을 미리 합치겠다고 했죠. 한 달 뒤에 입주한다는 아들. 그래. 살림살이는? 이제 천천히 채워넣기로 했어요. 그래. 상견례는 어디서 할 거야? 미나가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로 가실 수 있으세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안사돈. 알았어. 안사동 가깝게 해, 가깝게. 혼자 올라오시려면 힘들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 상견례 때 부모님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권 씨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선물? 요새는 상견례에서 선물도 주고받나? 상견례를 해보진 않았지만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미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도 준비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만 빈손으로 가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네. 알았어. 갑자기 고민되네. 권 씨도 그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기에 주변에도 물어보았습니다. 선물? 글쎄,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그래도 그쪽에서는 준비한다니까. 나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래? 그러면 정과 같은 거 어때? 홍삼이나 좀 고급으로다가 사면 되잖아. 아이고, 골치 아프다. 홍삼? 좋은 걸로 사야겠다. 그래? 근데 요즘엔 너무 쓸데없는데 돈 쓴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권 씨와 남편은 아들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뒷좌석 한켠엔 비단보자기로 감싼 홍삼 세트가 놓여 있었죠. 깜빡 잊을까봐 지금 줄게. 영준아, 이걸로 나중에 계산해라. 남편이 품 안에서 카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래 상견례는 남자 쪽에서 내는 건가? 아무나 내면 되는 거지. 당신 너무 뭐든지 그쪽에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1시간 걸려서 차 타고 가는 건데 말이야. 안사돈은 혼자잖아. 아이고, 알겠어요. 그렇게 한정식당에 도착한 권 씨는 자리에 먼저 와 앉아있는 안사돈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준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미나 엄마예요. 일찍 온다고 왔는데 먼저 와 계셨네요. 아, 집이 요 앞이라서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으세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안사돈이 검정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권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지를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요. 그래도 처음 뵙는 거니까 이런 거 주고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사부인도 이거 받으세요. 권 씨도 가져온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린 검정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당황스러웠죠. 비닐봉지에 선물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봉지를 살짝 벌려 안쪽을 보니 지퍼백에 담긴 빨간 음식이 보였죠. 김치예요. 제가 직접 담근 거. 제가 김치 진짜 맛있게 하거든요. 가져가서 드세요. 권 씨도 할 말을 잃었고
남편도 조금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안사돈의 표정만 해맑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권 씨는 봉지를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앉았지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질 못했죠. 김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치통에 담은 것도 아니고 봉지에 담은 채로 주는 것은 성이나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미나를 쳐다보았지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헛기침을 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자 음식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 씨도 선물은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르게 생각하면 정성이 담긴 음식을 직접 해서 가져온 것이니 좋게 생각하자 애써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미나요. 제가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아빠 없다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하려고 제가 아주 공주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우리 딸 귀하게 대해주세요. 영준이 너도 알겠지? 아, 그럼요. 권 씨는 또다시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서로 우리 자식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을 귀하게 대하라는 말을 하다니요. 그렇게 따지면 자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인지라 자신들에게는 무척이나 귀했죠. 누구 자식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희 아들도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준이는 제가 제 자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요. 저도 얘네 집 근처로 이사할까 봐요. 아, 이사를요? 요즘 제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병원도 다니고 하려면 데려다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우리 아들 같은 영준이가 가까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도 낳으면 손주 봐줄 사람도 가까이 필요하잖아요. 아들을 보며 말을 잇는 안사돈. 그리고 그런 안사돈을 보는 권 씨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표정이었죠. 남의 아들을 부려먹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병원 가고 하시려면 자식이랑 가까이 사는 게 좋죠. 남편은 권 씨보다 너그러운 듯 보였습니다. 괜히 자신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럼요. 그나저나 사부인은 이번에 구한 전셋집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말만 들었어요. 다음 달에 들어간다고. 아, 그러셨구나. 저는 집 구하러 다닐 때 부동산에 같이 다녔거든요. 제가 골라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집은 어른이 봐야 더 잘 아니까? 아들에게서 전해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권 씨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왜 전셋집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권 씨도 처음엔 작은 집이라도 샀으면 했으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영준이한테 들었어요. 돈 좀 더 모아서 이사한대요. 둘이 버는데 금방이죠 뭐. 권 씨가 그렇게 말하자 안사돈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둘이요? 그럼 애는 안 낳아요. 권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째서 애기 이야기가 튀어나온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이른 나이도 아닌데. 얼른 애 낳아야죠. 그러려면 여자가 어떻게 일을 해요? 아,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건 애들이 잘 알아서 하겠죠. 권 씨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어쩔 계획이다 들은 적도 없고 자세히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사부인. 이런 걸 어른들이 정해주라고 상견례를 하는 거죠. 결혼하면 바로 애 갖고 일은 그만둬야죠. 그리고 애 키우고 내조 잘하면서 사는 게 여자 역할이잖아요. 그러려고 곱게 키운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세 말고 집을 사서 가야 안정이 되죠, 생활이. 애들 인생이잖아요. 애 낳고 맞벌이하고 그런 건 다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집 사고 그러려면 요새 다 맞벌이 해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권씨나 남편이 아무 말 않고 있으니 사돈은 입만 열면 이해 못할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상견례를 끝냈다가는 안사돈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자식들 신혼생활이 고달파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귀한 딸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귀하면 일도 못하나요? 엄마, 왜 그러세요? 그쯤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씨도 열이 받아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네가 맞벌이하고 말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제였는데 사돈이 그렇게 나오니 오기로라도 물러서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애 낳은 며느리를 이렇게 일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시면 제가 어떻게 애를 시집을 보내나요? 정말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면서 3천만 원 보태면서 집을 사준에 만회하는 것도 웃겼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안사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 낳고 좀 쉬다가 다시 일하기로 했어. 아니, 우리 사위 직업도 좋은데 왜 네가 일을 해? 아무리 직업이 좋아봤자 월급쟁이인데 혼자 벌어서 아내와 장모까지 떠받들며 살게 생겼습니다. 아들은 난감해했고 남편도 이 자리가 무척 불편해 보였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런 건 나중에 애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지.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음식을 깨작깨작 먹고는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권씨도 목이 타서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자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디서 할 거니? 서울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아들이 대답하자 안사돈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 너는 학교를 안산에서 나왔는데 결혼을 왜 서울에서 해? 아, 대학이 서울이니까. 지금 친한 친구들 거의 다 대학 친구들이야.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씨도 답답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듯하니 벌써부터 걱정스러웠죠. 자세한 건 애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죠.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냥 애들이 정한 대로 하려고요. 권씨도 애써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그 말에 오히려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부인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네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무시라니요? 그럴 리가요. 아니, 혹시 제가 남편 없이 혼자 나와서 그러시나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애들 말에 따르자, 알아서 하게 하자, 이러시고 왜 저는 의견도 못 내게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잘 아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남편이 좋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권씨는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있다가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아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아들도 상견례 전에 권 씨처럼 설레어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권 씨가 그런 아들을 보고 화를 눌렀습니다. 자신이라도 맞춰서 상견례를 잘 끝내야 할 것 같았죠.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의논할게요. 그래서 속쓰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결혼의 출발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사돈이 뭐라고 해도 내내 하고 말았는데 식사 자리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상견례가 아니라 기선제압을 하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죄다 헛소리였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못해도 10살은 많아 보이는데 몇 년생이시냐. 우리 딸은 설거지도 안 시켜봤으니 설거지는 사위가 해라. 명절엔 차라리 다 같이 만나자. 권 씨와 남편은 그저 허 웃고 앉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도 드디어 식사 자리가 끝이 나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권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올려두었던 검은색 봉지를 챙겼습니다. 짐을 챙겨나가자 카운터에서 아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안사돈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밥을 우리 사위가 사네요. 저는 사돈 어른이 한턱 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상견례에선 시아버지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웃는데 계산을 하던 아들까지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애 낳고 살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아껴야죠. 이제 영준이 돈은 영준이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미나 돈도 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 소리 하려는 권 씨를 또다시 남편이 붙잡아 말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놓고 왜 그러냐 하는 눈치였죠. 제 카드예요. 아들이 계산만 한 겁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장모와 가까이 살게 될 아들이 벌써부터 딱했습니다. 아들이 권 씨 부부를 집에 내려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온 권 씨와 남편은 한동안 대화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식탁 위에 검정 비닐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봉지를 열어보자 지퍼백 안에 있던 김치 국물이 샜는지 봉지 안이 빨간 국물로 흥건했습니다. 아들의 차에 흘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싱크대에서 김치를 꺼낸 권 씨가 김치통에 옮겨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그제야 남편이 대답했죠. 좋게 생각해. 그래도 성의가 있잖아. 그렇게 솜씨가 좋다니까 나중에 맛이나 보자고. 난 그래도 먹기 싫어. 우리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쪽에서 선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심해서 골랐는데 그 비단 보자기도 내가 따로 산 거라고.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집에서부터 챙겨온 정성이 있지. 아, 누군 집에서부터 안 가져갔나? 당신이 안사돈이랑 싸워서 뭐하게? 결혼을 우리가 하나, 애들이 하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애들 사는데 근처로 이사까지 간다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히 우리 아들을 데릴 사위 들인 사람 같잖아. 나중에 진짜 애들 신혼집에 눌러 살 계획 아닌가 싶어. 애들 봐준다는 핑계로. 아, 설마 그렇겠어? 계산할 때도 말이야. 그게 무슨 예의야 도대체. 당신이 한턱 쏘는 줄 알았다고? 무슨 회식해? 그게 사돈한테 할 말이야? 아이고, 됐어. 잘 끝났으니까 됐지.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권 씨는 그래도 속상했습니다.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생이 달린 일이니 말이죠.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게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옆에서 좀 말리던가 해야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권 씨는 애써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선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상견례가 결혼에 영향을 주진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집도 얻었고 결혼 날짜도 이르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엎어질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단순하게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분하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권신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여기 청첩장 이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샘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 예쁘다. 바로 2달 뒤가 결혼이었습니다. 선남선녀네. 그런데 며느리가 예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같이 가서 고르자. 미나, 너 편한 시간에? 자신들이 보는 것보다 가질 사람이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웬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엄마가 드리라고. 권 씨가 종이를 건네받고 읽어보니 무슨 시계, 가방 이런 목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아, 결혼할 때 주고받아야 하는 거라고. 아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놀란 표정으로 권 씨의 손에 들린 종이를 가져가서 훑어보았습니다. 참 속이 답답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딸 결혼시키면서 아주 뽕을 뽑으려 하는구나 생각했죠. 권 씨가 말이 없으니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뜻은 아니겠지만 저렇게 엄마 뜻대로 자기 생각이 없는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엄마, 아빠, 잠시만요. 그때 아들이 조용히 며느리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자 조금씩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언뜻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 가방을 사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아들이 말하자 며느리가 엄마가 전하라 그래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대답하는 대략 그런 대화였습니다. 곱게 자랐다더니 정말 공주인지. 이럴 거면 그냥 엄마 수발 받으면서 성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금 언성이 높아지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 미나 좀 데려다 주고 올게요. 죄송해요. 다시 올게요. 그러더니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권 씨와 남편이 아들을 앉혀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 집에 무슨 죄라도 지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이것저것 재지도 않았고. 상견례 끝나고도 별말 안 했다. 근데 너 그 집 머슴으로 들어가니?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아뇨 하고 대답했습니다. 너 이번에 신혼집 구할 때 3천만 원 그거 받아서 썼어? 네, 그럼 혼수는 또 우리가 넣어야겠네. 그건 좀 남겨뒀어요. 그럼 그 3천만 원 엄마가 줄 테니까 미나 돌려줘라. 그러자 아들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이었죠. 엄마는 네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들은 또다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무척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마 며느리를 데려다주며 무슨 대화든 나누었을 것입니다. 인생 정말 길어. 근데 지금 결정이 너의 나머지 인생 60년, 70년을 결정하는 거잖니.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네 선택이니까. 당장 어떻게 하라고는 엄마 아빠도 말 못해. 그래도 최소한 이 결혼 조금 미루고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의외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참고 넘어가라고만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남편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괴로워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매일 싸우고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할지 확신이 없어요. 저도 미나랑 얘기도 더 해봐야 하고 그래서 우선 결혼을 좀 미뤄볼게요. 그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 아빠는 존중할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여 권 씨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면 권 씨도 아들을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아들은 파혼을 하기로 했다며 전해왔습니다. 권 씨는 잘했다고, 잘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아들의 속이 말이 아닐 테니 말이죠. 권 씨의 남편도 속상한 듯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권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접니다. 상대방의 첫마디에 황당했지만 누군지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어쩐 일이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알려줄 사람이라곤 예비 며느리밖에 없겠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사부인, 이렇게 이 결혼 엎어버리실 거예요? 어쩜 그러세요? 어쩜 저희를 이렇게 우습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영준이 집 아내와도 별말 안 했고요. 나중에 애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 복을 지 발로 걷어차요? 복이요? 그럼 복이죠. 내 딸 미나 말이에요. 어딜 가도 참하고 예뻐서 며느리 삼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섰었어요. 그런데 왜 여태 안 보내셨어요? 뭐라고요? 영준이랑 연애하느라 못 간 거잖아요? 아, 34시면 그동안 기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요? 지금 우리 딸 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공부하느라 결혼을 늦게 하는 거지. 여태 못 가서 안 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사법고시 공부라도 한 줄 알겠네요.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계속 낙방해서 작은 회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들었는데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머, 이런 집이랑은 내가 결혼 못 시켜요.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집안이? 나중에 우리 딸 고생시킬 거 눈에 훤해요. 우리 딸 변호사도 쫓아다녔고 의사도 우리 딸 소개시켜달라 그랬는데 억울해 죽겠네 정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나 의사한테 시집 보내세요. 공주라면서요. 우리 아들은 왕자는 아닌가 보죠. 이보세요. 우리 아들이 3천만 원 돌려주던가요? 건방지게. 통장으로 돈 띡 보내면서 결혼 없던 걸로 하자는 게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예의인가요? 내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걸로 따님도 좋은 혼처 잘 구해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한 한편 뜨겁기도 해서 한참을 손으로 부채질을 해야 했습니다. 이래서 뭐? 이래서 앞으로 상견례는 꼭 해야겠어요. 실업긴. 남편도 속상해 보였지만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는 지긋지긋한 듯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정말
남편은 대답하는 대신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권 씨도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옥에 한 발짝 내디딘 아들의 뒷덜미를 문턱에서 잡아 끌어온 것처럼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일로 아들이 받은 상처가 빨리 치유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사세요? 왜? 아니, 안마의자도 아니고. 그런 거 사도 효과도 없어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셨어요?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앞으로는 저런 거 사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무슨 용돈이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 사니? 사기 당한 거 아니고. 좋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산 거야. 그래요. 어쨌든 겉보세요. 50만 원 드려도 남죠? 뭐? 너 정말 제대로 안 줄 거니? 합가할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 엄마가 돈 쓰실 데가 어디 있어요. 재환이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잠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나가서 가끔씩 기분 전환만 하시면 되죠. 그거 부족하다고 하시면 엄마가 안 아껴 쓰신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7세 오용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아들 48세 문기범입니다. 오 씨에겐 지난 1년이 가장 끔찍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고 앞으로 또다시 잃을 예정이기도 하죠.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고 그런 아들을 철석같이 믿은 자신이 바보였죠. 남편과 열심히 벌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뼈 빠지게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것이 오 씨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결혼도 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오 씨가 보았을 때도 아들은 먹고 살 걱정은 많이 없어 보였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오 씨에게 줄 용돈 몇십만 원도 그저 아까울 뿐이겠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충분히 아들에게 줄 만큼 주었고 지금 오 씨에게 남은 것은 아파트 한 채와 노후에 쓸 예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탐냈던 아들의 이제는 치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100세 시대라더만 100살까지 살다 가는 사람이 없네. 그러게. 근데 무슨 아들이 외국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아저씨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 이웃 여자의 장례식장. 상주 자리에 그녀의 남편이 덩그러니 있었고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어서 안 왔나? 아니 멀다고 자기 엄마 장례에도 안 와? 이상하긴 하다. 그럼 아저씨는 이제 혼자 사는 거야? 아들이 안 데려가나? 아이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데려가겠어? 참 무섭다. 나도 남편 죽으면 저렇게 혼자 되는 거 아냐? 나는 애들이 같이 살자고 안 하면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갈래. 오 씨는 이웃들의 대화를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오 씨는 77세였고 오 씨의 남편은 이미 80이었지만 어쩐지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넘어가기 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오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해 폐암 진단을 받고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이른 나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남들은 호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남겨진 사람에게는 너무 허망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까지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겨우 작별 인사나 할 수 있는 정도였죠. 오 씨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저희는 가볼게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주말 동안 함께 있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그래. 기운 없는 오 씨의 대답에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이 떠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은 질문이었습니다. 괜찮대도. 기운 차리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아들 며느리도 생활이 있기에 마냥 오 씨의 집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걱정 말고 가봐라. 그런데 기운 없는 엄마에게 꺼내도 되는 말인가 싶은 표정으로 머뭇거리더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이 아파트 아버지 명의 아니었어요. 오 씨가 아들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아니, 별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아파트는 아들의 말처럼 남편의 명의였지만 폐암 선고를 받은 직후 남편이 오 씨의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겨질 오 씨를 위해서였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꿨지. 아, 그래요. 알았어요. 혹시 남편이 죽고 자신이 상속받을 분을 알아본 것인가 싶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설마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어쩌면 남편도 이런 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결단을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 씨는 아주 나중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로 오 씨도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오 씨는 밥도 잘 챙겨 먹었고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안방에 혼자 누워 있으면 가끔씩은 오싹오싹한 기분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조용한 집안이 어색하기도 해서 늘 TV를 켜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자 차차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되어가는구나 싶을 때쯤 아들이 오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니? 일 바쁘지 않아? 평일 저녁에 어쩐 일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새는 덜 바빠요. 그래. 몸 챙겨가면서 일해라. 네.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혼자 지낼만 하세요? 나야 뭐 똑같지. 괜찮어? 아들의 걱정하는 소리에 오 씨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침울해 있을 수는 없기에 요즘엔 외출도 자주 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혼자 살려면 허전하시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제가 재환이 엄마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 엄마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 어때요? 뭐? 같이 살자고? 갑작스레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 네. 뭐하러 이 큰 집에서 혼자 살아요? 이 집 팔고 저희 집 들어오세요. 이 집은 네 아빠가 엄마 노후 자금 하라고 남긴 거야. 알죠? 그러니까 엄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저도 퇴직이 뭐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나중을 생각해서 사업도 구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이면 회사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엄마 아파트 팔고 거기에 보태면 어떨까 해요. 그건 글쎄다. 오 씨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게 노후면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어차피 생활하는 건 애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용돈으로 다 쓰시면 되죠. 부족하면 더 드리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계산은 맞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받더라도 아파트 판돈에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어디 편찮으시거나 그러면요? 저희 집엔 애 엄마도 있고
재환이도 있고요. 가족들이랑 북적북적 살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 남은 오 씨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문제는 아닌 듯 했죠. 제가 용돈 드리면 그걸로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세요. 돈 걱정은 마시고요. 살림도 애엄마가 하니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들에게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말도 맞는 듯 보이고 따로 살던 아들네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불편할 것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주가 몇 살인데? 이웃 친구들에게 말하자 너도 나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2살이야. 다 컸네 그러면. 맞벌이 해? 아니, 며느리가 집에 있지. 그럼 너무 좋지. 나 같으면 당장 들어간다. 왜? 아니, 손주 내일 모레 중학생 되는데 언니가 대신 키워주고 그럴 일도 없고 살림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힘들게 집안일 할 필요도 없고 다달이 용돈 준다는데 뭘 망설여? 그런데 이 집 팔아서 아들 주기로 했는데 그래? 그건 좀 고민이 되네. 그래도 돈을 좀 쥐고 있어야 덜 불안하지. 그럼 팔아서 반만 주던지. 나중에 쫓아내면 어떡해? 우리 아들이 설마. 아이고, 설마가 사람 잡네요. 근데 어쨌든 진짜 아들 말대로 되기만 한다면 나도 찬성은 찬성이야. 나이 드니까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필요하고 어쨌든 자식들이 보살펴 준다는데 마다할 거 뭐 있어? 지난번에 그 아저씨 있잖아. 누구? 추어탕집 아저씨. 부인 죽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더라. 어휴, 오 씨는 고민 끝에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 방 쓰세요. 아들이 서재로 쓰던 방을 정리했다며 그곳을 쓰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새로운 생활이 나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도 있었고 원래 살던 곳과도 멀지 않아서 언제든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머니, 나 학교 끝나고 빵 사 먹게 5천 원만 주면 안 돼요? 그래. 여기. 아싸. 그리고 손주가 있으니 고요하던 집과는 다른 활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전에 집안일을 해놓고 오후 대부분은 모임을 위해 외출해서 많이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는 애들 학원도 늘리고 해서 좀 빠듯하네요. 50만 원만 드릴게요.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던 돈이 반토막 나서 통장에 찍혔습니다. 100만 원도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50만 원이면 아파트 관리비 내고 어쩌고 하면 쓸 돈도 없었죠. 그래, 알았다. 돈 급할 것 없어. 하지만 아무리 오 씨가 돈 쓸 일이 많지 않다지만 외출 몇 번이면 그 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으로 가끔 과일이나 반찬거리도 사오기도 했고 손주 용돈도 수시로 주었습니다. 오 씨가 가지고 있던 예금 통장도 집 팔리기 전까지는 오 씨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아들이 며칠 전에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첫 달은 100만 원을 주었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손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집에 오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편이었죠. 재환이 엄마야. 애가 학교가 그렇게 늦게 끝나니? 아니요. 학원 갔다 오느라고 그렇죠. 그럼 학원이 이렇게 늦게 끝나?
여러 개 다녀서 그래요. 지쳐서 소파에 드러눕는 손자를 보고 안쓰러워 물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학원을 무려 5개나 다니고 있다는 손주.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자신보다는 아들 며느리가 더 잘 알지 않을까 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손자 학원비였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사교육비가 한 달에 총 250만 원은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은 밤늦게 과외를 한다며 선생님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학원비 때문에 오 씨의 생활비를 적게 준다던 아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 한 달치 월급이 아닐까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교육시킨다는데 오 씨도 몇십만 원으로 쪼잔하게 굴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이상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우리도 어디 시원한데 놀러 갔다 오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놀러 안 가냐고. 여행 보내주겠다더라고. 대신 돈 아까우니까 여기 근처 가까운 데로 가자. 계곡 같은 데로. 그래. 친구들의 말에 오 씨도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했어.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많은 아들. 기대하고 있던 오 씨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아들, 딸들이 보내준다던데.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용돈 드렸잖아요. 뭐? 그걸로 다녀오라고? 이미 이번 달 용돈은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하세요? 아들은 부족하냐고 묻지만 그 말투는 설마 부족하진 않겠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셔도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드릴게요. 또 죽는 소리를 하는 아들. 근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오 씨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은 아직 안 팔렸대요? 우리 집? 몇 번 보러 왔다 갔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산대요? 그건 아니고. 아, 근데 다음 주에 누구 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부동산에서. 벌써 한참이 됐는데 잘 안 팔리네요. 안 그래도 부동산에서 이번에 안 사면 가격을 낮추자고 그러던데. 그러자 며느리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래도 가격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낮춘다고 하세요. 돈이 급한지 어쩐지. 아직 퇴직할 때도 멀었는데 며느리는 아파트 타령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치고는 아들 며느리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학원비가 어쩌고 저쩌고 죽는 소리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풍족하게 사는 듯 했죠. 외식도 자주 하고 요즘엔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았습니다. 외출해서 집이 비어있을 때도 온도가 올라간다며 에어컨을 끄지도 못하게 했죠. 이렇게 생각해보니 빠듯하다고 했던 아들의 말도 다 거짓인 것 같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자신들이 쓰는 돈에는 굉장히 너그러웠고 오 씨가 쓰는 돈은 그게 무엇이든 아까운 듯 했습니다. 70대 노인네는 돈 한 푼 안 쓰고 사는 줄 아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박스 뭐예요? 아들이 퇴근한 뒤에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실 한켠에 세워놓은 상자를 보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 저거? 오늘 낮에 나가서 사온 거야. 뭔데요?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다리가 자꾸 부어서 다리에 껴놓고 안마하는 거라는데 되게 좋다더라.
내 친구가 써보고 요즘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네. 안마기요. 아이고,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사세요? 왜? 아니, 안마의자도 아니고. 그런 거 사도 효과도 없어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셨어요?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얼마짜린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마의자라도 사주면서 그런 말을 하면 고맙다고나 하겠지만 뭘 샀는지 보지도 않고 그저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며 타박하는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는 저런 거 사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무슨 용돈이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6만 원짜리 다리 마사지기를 사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였죠. 이런 것도 내 맘대로 못 사니? 사기 당한 거 아니고. 좋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산 거야. 그래요? 어쨌든 겉보세요. 50만 원 드려도 남죠? 뭐? 너 정말 제대로 안 줄 거니? 엄마가 돈 쓰실 때가 어디 있어요. 재환이 엄마가 밥도 차려주고 잠도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나가서 가끔씩 기분 전환만 하시면 되죠. 그거 부족하다고 하시면 엄마가 안 아껴 쓰신 거죠. 내가 송장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왜 안 써? 나도 돈 내야 할 곳 많아. 아파트 관리비도 매달 나가고 있고 보험료도 있고. 근데 50만 원 주면서 아껴 쓰라고. 너희는 펑펑 쓸 거 안 쓸 거 다 쓰면서 나는 안마기 하나 못하게 하냐. 차라리 내 통장 다시 돌려줘라. 용돈 안 줘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오 씨가 앞으로 먹고 살 돈이었습니다. 그 돈마저 없으니 이렇게 팔다리가 잘린 듯 아들이 주는 대로만 생활해야 했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 꼭 드릴게요. 오 씨가 안마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도 속상한 기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매달 아들에게 용돈 다 쓰는 게 이렇게 서름받을 일인가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돈이었던 것을 가지고 말이죠. 돈 가지고 이렇게 서운해야 하는 것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추접스러운 일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화를 삭히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모님, 내일 댁에 계세요? 아니요. 그럼 지난번처럼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도 되죠? 아, 그거요. 오 씨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 잠깐만요. 내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집 내놨던 거는 잠깐 보류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정말 계약하실 분인데, 아니요.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돈을 주기엔 깨름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줬던 통장도 얼른 돌려받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도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가 오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몸져 누웠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던 여행마저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쩌다 보니 집에서 며느리에게 삼시세끼를 받아먹게 생긴 오 씨. 며느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외출한 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곤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전 노릇을 하게 되었죠. 차라리 입원을 하시는 게 어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오늘 하루 한숨 자면 낫겠지. 며느리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보니 오 씨 걱정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수발들기 불편하다는 뜻인 듯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 씨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대충 먹고는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듯 했습니다. 분명 점심 먹고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사위가 깜깜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밤인가 보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에 들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오전보다 몸이 한결 가벼웠죠. 방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가 깜깜했습니다. 거실 화장실을 향해 천천히 걷는데 저기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아, 아파트가 팔려서 엄마한테 그 돈을 받아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지난번에 누가 살 것 같다고 했잖아. 소식 없어? 몰라. 그때는 바로 살 것 같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이사 준비를 하자는 거지. 거기는 바로 계약금 입금하라고 그랬다며. 계약금 넣으면 되지 뭐. 어차피 어머니 아파트 팔릴 거잖아. 이번에 아니면 그 가격에 그 동네로 이사 못 가. 우리 재환이 좋은 대학 안 보낼 거야? 근데 그게 꼭 그 동네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 학군이 괜히 있겠어? 얘기 다 한 걸 가지고 또 왜 그래? 어머니 집 팔리면 그 돈으로 이사 가기로 했잖아. 아니, 당신이 그 집에선 어머니 못 모시겠다며? 그러면 이사도 가고, 어머니 요양원에도 모시면 그 돈을 다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도 좀 계산을 잘 해봐야 할 것 아니야? 당신 어머니 통장 가지고 있잖아. 뭘 걱정해? 당신이야말로 나랑 한 약속 안 지킬 거야? 나 이렇게 시어머니 삼시세끼 해다 바치고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해? 이사는? 알았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요양원은 천천히 알아보고. 그래도 엄마를 아무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 내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야? 어련히 좋은데 모시지. 진짜 당신은 말 한마디로 사람 맘 상하게 만드는 거 뭐 있어. 아무튼 그러면 나 내일 계약금 넣는다. 그래. 한 발짝만 떼면 환한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오 씨는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대로 나가서는 당장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오 씨만 손해였습니다.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린 오 씨는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미 오 씨의 돈 절반은 인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오 씨는 통장을 새로 만들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아들이 빼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은 팔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집으로 돌아가니 며느리도 외출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씨는 이사 들어올 당시 챙겨왔던 큰 가방에 다시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샀던 다리 안마기까지 넣으니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거 들고 여행 가시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나 집에 간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제 너희 집에서 안 살 거야. 내 집에서 혼자 살려고.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쉽겠다. 나 지금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안 돼요. 대뜸 안 된다고 외치는 며느리. 왜? 계약금 벌써 넣었니?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엄마를 한참 우습게 봤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 가면 재환이 교육에도 좋고요. 근처 큰 공원도 있어서 엄마 산책하기에도 좋으실 거예요. 이사 가는 게 싫으세요? 내가 너희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뻔뻔하게 거짓말이니?
너희는 내 돈으로 이사 가고 또 내 돈으로 나 요양원 넣어버릴 계획인 거잖아. 이제는 아들 눈이 더 이상 커질 수도 없을 만큼 꺼져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 냈다니까 너희 돈으로 좋은 데로 이사 잘 가봐라. 그리고 내 통장은 새로 만들었고 비밀번호도 바꿔서 네가 못 꺼낼 거야. 그러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것들 절반은 제 몫이잖아요. 이게 왜 네 몫이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만 안 줬어도 저도 같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말도 없이 그렇게 하셨을 때 저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세요?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엄마 몫이지. 왜 네 거야? 너는 여태껏 엄마 아빠가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잖아. 그리고 엄마 죽으면 어련히 알아서 네 거 될 텐데. 합간이 뭐니 생쇼를 해가면서 뺏어가려 해? 뺏어가려던 게 아니라 정당하게 가져오려던 거죠. 그리고 요양원은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말만 그런 거고.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을 획 쳐다보았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긴 말 필요 없다. 어쨌든 난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너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요양원에 안 보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 저희는 계약금 다 날려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책임이니? 왜 내 집 판돈을 가지고 그래? 저희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건 너희가 내 노후를 평생 책임진다고 해서였고, 그렇게 나 서럽고 비참하게 만들 줄 몰랐을 때 얘기야. 너희는 할 말 없어. 그나마 내 통장에서 빼간 돈 돌려놓으라고 안 한 걸 감사하게 여겨라. 그건 그래.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너한테 남겨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죽어도 너한텐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큰 짐을 들고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지 큰 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에 오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한 번의 선택이 부모 자식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옛날엔 돈 없는 부모도 자식들이 봉양했는데 요즘은 돈이 있어야 부양받을 수 있고 또 돈이 없어지는 날에는 다시 버림받는 시대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삭막한 부모 자식 사이가 어디 있는지 썩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서 들어와서 살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돈 때문이었을 뿐인지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것조차 자식에게 미련이 남은 탓이겠죠.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돈 몇 푼에 자신을 서럽게 하던 아들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 감상적인 생각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 집이 좋았습니다. 떠날 때보다 더 아늑해 보이는 집을 둘러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 집에서 죽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계약금으로 큰 돈을 잃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했으며 요양원은 며느리의 강력한 의지였다고 사과했죠. 며느리와도 사이가 틀어져 괴롭다고 하소연했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아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니들 보고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저희도 애들만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맨날 애들 타령이야?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알 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하게 좀 내버려둬라.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네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김옥자 씨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까이 사는 아들 하나 그리고 같이 사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었지만 그것도 적당히 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20대에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이 둘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김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죠.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김 씨도 버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김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봉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식들도 부모한테 보살핌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43, 딸은 37이나 됐고 이제 김 씨도 칠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 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죠. 자식들이 내 품에 있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과 멀리 살며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지인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진주, 너 먹은 건 좀 설거지 해놓으라고 했잖아. 아니면 최소한 싱크대에라도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김 씨는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딸은 최근 들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10년간의 자취 생활을 접고 김 씨네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퇴근하고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밥그릇과 반찬통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주 엄마 말 안 들려? 들려? 깜빡했어. 그제서야 작은 방에서 어슬렁 나오는 딸. 머리는 까치집을 했고 후줄근한 차림새도 차마 미혼의 아가씨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너는 오늘 어디 안 나가니? 새 직장을 구한다더니 김 씨가 보기에는 매일 집에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시간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37이나 먹고 결혼 생각도 없이 저렇게 지내는 딸을 보는 김 씨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본인은 아주 태평했죠. 오늘 안 나가는데? 내일은 약속 있고. 오늘 저녁밥은 뭐야? 배퉁이를 긁으며 말하는 딸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며? 김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검정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쯤 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퇴근하는 길에 정육점에 들른 김 씨였습니다. 어? 고기네. 역시 우리 엄마. 내가 안마해줄게. 아이고 됐어. 김 씨의 뒤에 서서 어깨를 마구 주무르는 딸을 보며 웃고 마는 김 씨. 그런 김 씨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여기로 이사 온다는 거 정말이야?
아, 그렇다더라. 왜 온대? 글쎄,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김 씨도 놀랐었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곳인데 더 가까이 살겠다고 같은 아파트로 온다니 놀랄 수밖에요. 새언니 이번에 복직한다면서. 그럼 뻔하네. 보나마나 애기 봐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라 그러더라. 아들은 아이가 둘이었는데 첫째가 10살이고 늦둥이 둘째를 낳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을 쉬다가 이제 곧 다시 직장에 나간다고 했죠. 조심해, 엄마. 애기 봐달라 그러면 어떡해. 뭘 어떻게? 가끔씩 봐주면 되지. 어차피 너도 집에서 놀잖냐? 그러자 딸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내가 놀긴 뭘 놀아? 그리고 애기는 질색이야. 말을 해도 참. 정말 싫어. 결혼도 하기 싫은데 애는 더 싫어. 이사 와도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래. 정없기는. 그리고 너는 결혼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누구 의지하면서 살라 그래? 누구 의지하긴? 엄마 의지하지. 나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밥 차려줘. 내일 모레 40이 되는 딸이 찰떡서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 씨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친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느리가 오케이 했대? 나는 잘 몰라. 온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말았는데. 요즘엔 친정은 가까이, 시댁은 멀리 이러잖아. 요새 애들이 누가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려고 해? 그러게. 근데 자기들이 온다는데 뭐. 언니 딸내미도 같이 살잖아. 아주 온 가족이 한 아파트에 다 모였네. 주말이라 딸이 외출하고 없었는데 이웃이 딸을 찾아 집안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언니 많이 챙겨줄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딸은 손 하나 까딱 가네. 어머나 그래? 얼른 시집을 보내야지 그럼. 자기가 안 간다는데 어떡해. 에이 그럼 데리고 살아 그냥. 그래도 딸이니까 나중에 더 늙으면 딸밖에 없대잖아. 그리고 아들도 가까이 살면 언닌 든든하긴 하겠어. 하지만 그건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부터 그리고 아들이 가까이 이사 오면서부터 김 씨의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삑삑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첫째 손자 우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큰 손자는 신발장 앞에 책가방을 벗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작은 손자에게 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죠. 한 달 전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온 아들네. 맞벌이를 하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퇴근 시간과 손주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김 씨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저녁을 먹이면 7시 반쯤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길에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당황스러운 과정이 있었죠. 아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띵동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큰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학원 끝나면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는 6시 넘어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던 작은 손자도
갑자기 하원 시간을 당겨서 김 씨가 손자를 데리러 아파트 앞까지 나가야 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새내시면 집에 있는 김 씨이기 때문에 바쁜 아들네를 위해 지금까지 쭉 손자들을 저녁까지 봐주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나와서 잠깐만 애기 좀 보고 있어봐. 아, 왜? 우연이한테 보라고 해. 우현이는 숙제해야 된대. 잠깐만 봐줘. 애기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야 엄마가 밥을 차릴 거 아니야.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모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사람을 쓰라고 해. 거봐, 내가 뭘 했어? 애들 떠맡기려고 온 거라고 했지? 얘가 우현이 들어. 목소리 안 낮추니? 아, 엄마가 그렇게 자꾸 봐주니까 오빠가 당연하게 맡기잖아. 그러는 너도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살잖아. 너도 엄마 보모 노릇 시키면서 뭘 그래? 김 씨가 느끼기엔 손자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한다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죠. 나 요즘 진짜 예민한 시기거든. 근데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어. 취업 준비를 하는 딸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지 애들이 드나든지 한 달 만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는 김 씨가 아들네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하니 주방에서 이것저것 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집안일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우현아, 씻어야지. 네. 내복은 어디 있어? 김 씨가 묻자 소파에 쌓여있는 빨래 더미를 뒤져서 잠옷을 쏙쏙 꺼내는 손자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 씨 성격의 그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까지 서너 시간을 아들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밥만 해주고 어수선한 집안에서 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둘이 같이 치우면 30분이면 할 텐데. 늘 소파 위에 쌓여있는 옷들이 신경 쓰였던 김 씨가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바빠서요. 집이 넓어 보이네요. 처음에는 제 살림 건든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살림살이를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때그때 치우지는 못하는 편인 듯 했습니다. 한번 해주었더니 그 뒤로는 김 씨가 집안일을 도와주길 바라는 듯도 했죠. 김 씨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데다가 아이들도 봐주고 두 집 살림까지 하려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다. 어머니 덕분이다 하던 아들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자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서운해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퇴근하자 김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린다고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옆동이라서 바깥에서 보면 김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보일 정도니 같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배고파. 뭐 해줄 거야? 집에는 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가 퇴근이 없는 삶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김 씨가 뒷바라지하는 자식들이 전부 다 크다 못해 중년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들이라는 것이죠. 네가 좀 차려놓을 수는 없어? 엄마도 좀 쉬자. 네 나이가 이제 40이야.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김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래서는 자식이 어리나 늙으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자식이나 아닌 자식이나 똑같았고 말이죠. 뭘 하든 엄마부터 찾는 자식들. 이렇게 응석바지로 키운 것이 자신인데 누굴 탓하겠나 싶다가도 모두 다 쫓아내고 혼자 편히 지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주말이라도 편히 쉬면 말을 안 할 텐데 그때마저 김 씨가 아닌 자식들의 쉬는 날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주말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 어쩐 일이야? 현관문을 여니 아들네 가족이 다 같이 서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놀러 왔나 싶었는데 용건이 황당했습니다. 저희 오늘 여행 갔다가 내일 오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좀 봐주세요. 몇 주 전에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더니 놀러 간다고 대뜸 김 씨네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뒤에 서 있던 손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김 씨네 집 거실에 풀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강아지를 봐? 김 씨는 동물은 질색했습니다. 소스라치며 말하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진주도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2번 밥만 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해? 똥 오줌은 어떻게 하고? 새끼라서 그렇게 많이 안 싸요. 엄마가 못하시면 진주한테 시키면 되죠. 그러자 방에 있던 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도 오늘 친구랑 놀러 가. 내일 들어올 거야. 너는 맨날 그렇게 헛짓거리만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엄마 집에 얹혀서 사는 거잖아. 뭐? 나는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게 아니라. 오빠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한데 뭐하러 해. 뭐? 아, 됐다. 얼른 놓고 가봐. 남매가 말을 섞었다 하면 저렇게 으르렁거리는지. 어릴 적이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나이 먹어도 둘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남매가 그러는지, 우리 집 남매만 그러는지. 김 씨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싸우기 전에 아들을 보내버리는 게 맘 편했습니다. 아들네가 떠나고 강아지를 보며 착잡해하는데 딸이 짐을 챙겨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갔다 올게. 내일 와. 어디로 놀러 가길래 내일 오니? 강릉. 강릉? 그러자 딸이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도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지. 바로 얼마 전에 김 씨가 TV를 보며 강릉 바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무심한 딸은 그걸 뻔히 알고도 주말에 엄마 데리고 강릉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저렇게 친구들이랑만 쏘다녔습니다.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아지는 맡기고 가면서 어딜 가는지는 몰라도 엄마한테 한 번을 같이 갈까 묻지 못하는지. 말만이라도 말이죠. 어쩜 가까이 살면서 말이라도 한 번 안 꺼내는지. 딸은 서운한 김 씨는 아랑곳 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안. 그리고 강아지와 둘이 남겨진 김 씨. 5분도 안 되어 똥을 싼 강아지를 본 김 씨는 질색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아무도 없어서 쉴 수 있긴 했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찮은 일, 곤란한 일은 모두 김 씨의 차지였지만 그런 김 씨를 챙기는 자식은 하나 없는 현실이 참 외로웠죠. 그리고 얼마 안가 김 씨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요새 김 씨는 몸도 좋지 않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무얼 먹어도 맛이 없고 일도 하기 싫고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도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주야, 엄마 몸살이 났나 어쨌나? 기운이 없다. 그래? 근데 엄마, 이거 세탁소에 맡겼다가 찾아온 거야? 김 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동안 딸이 흰 셔츠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세탁소에 좀 맡겨달라고 부탁했던 셔츠인데 입고 있었죠. 아, 아직 안 맡겼어. 뭐? 나 내일 면접 본다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 이거 어떻게 그럼? 보기엔 괜찮은데 그냥 입으면 안 돼? 아, 뭐가 괜찮아. 쭈글쭈글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맡기면. 아, 내일이라니까 면접이.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딸에게 김 씨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직접 하던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는 면접에 쓸 거였으면 네가 잘 챙겼어야지. 엄마가 맡겨준다며. 안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갔지. 김 씨는 딸의 마지막 말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다 해주니까 아들도 딸도 뭐든 해달라고 했던 것이구나. 김 씨가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아들도 딸도 스스로 해야 했을 일이었고 가까이 살기 전에는 다 알아서 살아왔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딸은 구겨진 옷을 입고 가야 한다며 투덜대고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김 씨는 둘째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로 갔고 큰 손자가 오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축축 처지니 집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 밥도 차리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어린애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 딱 그것만 하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로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큰 손자에게 동생을 돌보라고 말한 뒤에 한참을 쉬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먼저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더니 집골을 보고는 아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엄마. 집안 꼴이. 그래도 계시면서 뭐라도 좀 해주시지. 두 아이가 어지럽힌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쫓아다니며 치웠을 텐데 도저히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집 가정부니 애들만 둘 수 없어서 와 있어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요. 너희만 일하니? 엄마도 새벽부터 일해. 아, 알았어요. 그럼 엄만 갈게. 김 씨는 기운 없이 대답하고는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삐져있던 딸이 어느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얼굴 부어서. 계란 3개만 삶아줘. 그새 기분이 풀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김 씨는 그것마저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엄마 몸 안 좋다. 아, 그러기 내가 오빠네 가지 말라 그랬잖아. 뭐하러 가서 애기들 뒤치다꺼리에. 냄비에 계란만 넣으면 되는데 좀 해줘. 오빠랑 나랑 차별해? 이런 것도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모든 순간이 후회되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드러놓은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계란 타령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부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면접이 잘 안 됐는지 딸은 짜증을 내고 아들 며느리는 애 있는데 강아지 똥 안 치워놨다고 투덜투덜. 김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딸은 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고 집에는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우울증이야. 기운 없고 그런 거? 특별히 아픈 데도 없다며.
그래,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지치고. 갱년기 올 때는 지났고, 맨날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니까 그렇지. 인생을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언니 보니까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거 하나도 안 좋아 보인다. 언니도 그 나이에 돈도 벌고 그러면 돈 쓰면서 재미나게 좀 살아. 돈 벌어서 다 얻다가 쓸라 그래? 죽을 때 싸들고 가려고? 그 말도 맞았습니다. 우울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말 나온 김에 기분 전환할 겸 같이 갔다 오자. 강릉? 그래. 우울할수록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좀 나다녀. 그래. 네 말도 맞다. 다음 주말 어때? 그렇게 빨리? 무슨 해외여행가? 3시간이면 도착하는 데야. 너무나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런 곳을 자식들이 안 데려가 준다고 못 간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그날 저녁 외출했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손주들을 데리러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겠다기에 거실에 큰 상을 펴서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김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여행 가. 갑자기 웬 여행? 어디로? 누구랑? 너도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동에 802호 사는 아줌마 알지? 그럼 나 혼자 집에 있어? 밥은? 네가 차려 먹던지 시켜 먹던지 하면 되지. 아, 귀찮은데. 아, 엄마. 다음 주요? 다음 주에 애엄마랑 저랑 어디 가는데. 애들 봐주셔야 하는데. 강아지랑. 또? 오빠는 애들도 내팽개치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강아지도 키울 시간이 없으면 데리고 오질 말던가. 우리 집에서 개 냄새나.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서 살아. 또다시 지겨운 반복이었습니다. 엄마. 여행을 한 주 미루면 안 돼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밥상 위로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니들 보고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다 같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알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하게 좀 내버려둬라. 진성이 너도 엄마 없었으면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거나 어디 맡기고 갔을 거고, 진주 너도 혼자 살 때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잘 살았잖아.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네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진성이 너네는 주말에도 밥 먹으러 오지 마 이제. 진주도 밥 알아서 차려 먹고.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석사포처럼 내뱉는 김 씨의 말에 아들, 며느리, 딸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먹은 건 너희가 다 치워. 다 먹지도 않은 밥을 그대로 두고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게 김 씨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운 탓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었는데
그러니 제 팔자를 제가 꼬았습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부럽다고 누가 말했는지 붙잡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식도 가끔 봐야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부대끼며 사니 서로 서운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함부로 대하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나중에 늙었다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인 듯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면 사람인지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한 게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 무한히 대가 없이 줄 수 없다면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김 씨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딸은 슬그머니 김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들네는 안 사돈이 당분간 아이를 봐주기로 한 모양이었고 딸도 김 씨에게 밥 줘라 뭐 해줘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는 애들 봐주실 거죠? 저희 친정아빠 혼자 계셔서. 엄마도 이제 가보셔야 된다 그래요. 엄마, 화 풀렸어? 나 없어진 옷이 있는데 좀 찾아주면 안 돼. 김 씨는 그 생각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 모두를 모아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 집 내놨다. 모두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독립할 집 구해.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나 지금 수입도 없는데. 말이 왜 안 돼? 그전에는 혼자 잘만 살았잖아. 그리고 여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았으니까 모아둔 돈도 얼마 안 썼을 거 아냐. 진성이 너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갈게.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 화나셨던 것 때문에 아직도 안 풀리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필요할 때 부르고 편히 쓰라고 엄마가 있는 게 아니잖아. 시도 때도 없이 못 부르게 떨어져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 식당도 사람도 구해서 이제 일해서 손 뗄 거고 너희한테도 신경 좀 안 쓰고 살려고 한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쫓아내? 너무한 거 아니야? 받기만 하는 자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가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사니 남매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리면 너희 둘도 되도록이면 좀 떨어진 데서 살아. 엄마, 그럼 우리 애들은요? 남들 어떻게 사는지 봐라. 다들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면서 잘 살아. 진짜 서운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씨는 그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멀리 살면서 앞으로는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서 살자.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 팔리는 대로 빨리 이사할 거니까. 너희도 서둘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봐.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사는 부모 자식이 모두 이런 것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자초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서로 독립된 가정으로 살면 가끔 보면 반갑고 그리운 옛날의 사이를 되찾을 수 있겠죠.